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천재교과서 10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군부 권력 관련된 내용이 있죠. 신군부가 등장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12.12 반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이제 대항하는 시민들 움직임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화가 재현되자 사람들은 1980년 봄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의 봄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서울의 봄은 12.25 사태 이후부터 해가지고 5월 17일까지 그 상황에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서울의 봄이 마치 이제 80년부터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것 좀 이렇게 좀 약간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펄 봄에 이제 따서 이제 이름 붙인 거지. 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서울의 봄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5월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에 앞에서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그 다음에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그래서 유신체제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대전과 강주 등의 대도시에도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제 신군부 세력들이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불구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신군부는 뭐냐?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회를 중심한 새로운 이제 그 사조직 집단을 신군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한 군부 세력을 이전의 군부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군부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 군부 내에서 사조직인 하나회를 조직하고 그 국가의 주요 지책을 독점했다. 하나회 같은 이 사조직들이 되게 중요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이제 군부 군대 내의 어떤 공적인 지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뭐 군대 내 사조직 같은 건 엄격히 지금 금지하고 있죠. 예. 참고로 이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냐면 전격적으로 해체시켜 버렸죠. 이 군대 내 조직들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군부, 강주 시민들 무차별 집합다. 이렇게 있는데, 자, 민주화에 대한 이제 시민들 요구가 커지니까 신군부 세력들은 이를 강력히 탄압했고요. 이들은 비상계를 전국에 확대시키고 김대중과 김영삼 등을 주요 정치인들이 연행하거나 각택연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겠어요? 강주겠죠. 강주에서 들고 일하니까 공수부대들 이게 뭐냐면 이게 투입해가지고 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5.18 이제 민주운동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5.18 민주운동에 관련된 과정들이 쭉 있고요. 결국에 이제 쭉 있고, 자, 5.18 그 민주운동의 이제 의미가 밑에 있죠. 볼게요. 자, 신군부의 이제 권력 장악과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넘어가서 6월 민주항쟁을 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이 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초원법적 기구와 최고 군사회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처럼 언론사 대규모 통폐합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언론 통폐합과 함께 문화공부부 홍보정책실에서는 왜 각 신문사의 보도 방향과 보도의 내용을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보도 지침 같은 것들 내걸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두환은 두 번 거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다음에 다시 헌법을 고쳐서 그 당시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근거해서 12대 대통령이 됐다. 자, 근데 직선제 요구가 부출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아, 정부가 그에서 이제 사회성 호응 조치도 막았죠. 그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야광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해외여행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유화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유화 정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유화 정책이 3X 정책이거든요. 예. 3X 정책은 이제 전두환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포한 건 아니고, 이제 전두환 정책의 어떤 전두환 정부의 정책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 연상, 스크린이죠. 에마 부인,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유행했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야구라든지 그 축구 이런 것도 있고 섹스, 성문화 같은 것도 약중에는 그 오공화국의 상징적인 문화 정책을 꼽히는데 자, 오공화국 이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고 전두환 시기 때 이제 프로야구단 같은 것들을 창단했죠.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개막장에서 직접 시구를 하고 야구를 한글 시간대로 중계하도록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 강제로 끌고 와서 군대 입대시키고 이걸 녹화 사업이라고 하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여 강압적인 통치에 이어갔다는 거. 자, 그다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제 사그라지지 않자 많은 대학생들이 전두환에 맞서서 시위를 했고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야당인 신한민주당이죠. 그때 이제 간제 야당도 있었지만 이 신한민주당은 진정한 야당이었죠. 진짜 야당.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개원 청원 10천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한민주당은 누가 창단했냐면 그 김대중이 창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사형선고 받다가 나중에 미국에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한민주당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어 만들었다보다 지원했다고 보는 게 아니 지원 제 말 좀 했는데 하여튼 신한민주당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민주화 운동 기념관 해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 고문 사건들 있죠. 그래서 탁 쳤더니 그거 죽었다 그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응하다 직선제견 최신화 쟁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987년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의 죽음에 이르는 강력 통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행헌법에 따라 간선제도 차기 대통령 선출한다 등의 사회성 호우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 사회성 호우 정치를 구탄하면서 대통령 직선 재개혁을 요구했고 그때 이제 천주교 정의 구현 사령단이 경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사실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987년 6월 10일 날 이게 결정적이죠. 그 당시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전국적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부탄하는 호원 조치 철폐 요구는 국민대회 열게 되고 그 국민대회 관련된 내용 그 사료는 그 앞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자, 거기다 이한열이 이제 시위 도중에 쉘터 맡아서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가 일어나니까 시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경찰의 타박을 피하기 위해서 명동성당으로 도망가죠. 이 명동성당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 장소죠. 그래서 박정희나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때 이제 탄압받은 인사들이 명동성당을 들어오면 경찰이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예. 일종의 소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명동성당이다. 왜냐하면 이제 명동성당은 일종의 우리나라의 이제 천주교의 어떤 산실이잖아요. 본부고. 근데 요 곳에 경찰이 공권력이 도입해서 이제 그 와서 정부 반정부 인사를 잡아내거나 학생들을 잡아낼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왜냐면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의 또 무솔리니 거기에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건드리지 않았어. 그때도 마찬가지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직 노동자들도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하이트 칼라를 상징한 네타이 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됐고 그때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제 그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내용을 담는 선을 반포했는데 이건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6월 항쟁의 의미를 여기 밑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죠. 요거 이제 헌법 개정을 9차 개헌이라고 해요. 9차 개헌. 그리고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오랜 독재 정치가 끝나 6.25 민주항쟁은 본격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자유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한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한열 관련돼서 한번 영화로 만든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강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한열은 198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한 후에 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알게 되고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 탄압을 분노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자, 이한열이 1987년 6월 9일 학교 앞에서 시위 중에 경찰이 쏜 체육탄에 맞아 쓰러진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전국적인 퍼즐이 계기가 됐다. 이게 수만 가지 글보다는 이게 뭘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알았어, 잠그고 갈게, 나중에. 알았어, 잠글게. 알았어. 아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죠? 예, 여기 2학년.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큰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많은 글보다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평소 자신의 공인과 글과 그림으로 많이 남겼던 문학청년이었던 평범한 대학생 2학년은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을 소재로 시를 쓰기도 했고, 87년 7월 5일 이한열이 사망한 후에 결성된 이한열 기념사을 산업회에서 산업회에서 사업회에서 이한열 문학상을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이한열 송글씨가 흔적을 살려서 이한열 칠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름 정도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6월 항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있고요. 그다음 국민대회, 그다음 명동성당 농서, 국민평화대행제, 6.29 민주화 선언 발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여기 기억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공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할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영망을 배신한 4.13 폭거. 4.13 폭거는 예전에 말했죠. 뭘 의미하죠? 4.13 폭거는 4.13 호원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4.13 호원 조치는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죠.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고요. 4.13 폭거는 1987년 전두환 정부에서 현행 대통령 간선제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겠다는 4.13 호원 조치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은을 의미한 게 뭐냐? 1980년 5.18, 그러니까 이제 5.18 관련된 민주화 운동이죠. 그래서 80년 5.18은 5.18 민주화 운동을 의미한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을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신군부의 폭력성을 알게 되었고 6월 민주화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직선제 수용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그 해난 교과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네, 해난 교과서 여기 도중에 경제서 부분이 있네요. 네. 자, 여기 보니 유신 반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있고, 음, 자, 이거 예전에 못한 것 같은데 각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예전에 아까 하다가 넘어간 것 같아. 그래갖고 유신반대에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유신만 하다가 요것만 하고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부가 유신 체제 비판은 보도를 통제하자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했고 그 당시 이제 정부가 기업에 광고 중단을 압력화해서 동아일보 광고단에 백지를 발행하는 초유의 일이 있는데 이때 이제 시민들이 이 백지 광고에 글을 채웠죠. 그러면서 시민들 격려와 성금호 동아일보를 응원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유신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들 적어놨는데, 이때 이제 동아일보에서 대규모 해고했던 이제, 그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신문사가 지금 한겨레 신문사죠.
예, 한겨레신문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반대 운동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여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렇게 있고, 요 중에 이제 주 유명한 사람이 장준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정도 이름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볼게요. 1973년 12월 24일 날 장준하는 서울 YMCA 2층에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낭독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8일 날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하면서 장주열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민청형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각계각층 유신 반대 운동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 천주교와 기독교 성직자들이 민천항전 사건을 체포되면서 종교계도 유신 반대 운동에 전국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이 종교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때 이제 그 기독교 성직자들이 민천항전 사건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 민천항전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인혁단 사건이 확대됐잖아요. 근데 민천항전 사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들은 상당히 유명인들이요. 그러니까 외부에 좀 시각이 있다 보니까 시선도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시켰는데, 그 밑에 인민혁명당에 이제 억류된 사람들은 좀 이제 교사나 우리 같이 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 차원에서 사용을 시킨 것 같아. 자, 하여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구현사전단을 이제 조직하였고, 성당에서 사회정의를 기원한 기독교 특별 미사를 열렸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의 인권 사항을 이제 세계에 알렸고요.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각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어서, 보도 지침은 우리가 이제 그 전두환 때만 생각하는데 박정희 때도 보도 지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내려서 민청학년 사건 등 유신화 반대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학생과 재야 인사들 유신 반대 시가 격렬해지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사 기자들은 자유언론 실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밖에 없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실천 선언을 했는데, 물론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들이 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사 기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언론사 기자들이 쫓겨나서 만든 게 이 한겨레 신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압력을 이제 뭐냐면 비판했다 해직된 기사는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벌였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15 민주 구국선언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일단 경제사와 이제 정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고 노동자층이 두터워지면서 노동운동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로 섬유 산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회사 측이 지원한 어용노조를 반대하는 노조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이 당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어용노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박정희는 모든 섬유 산업의 노동조합을 한국노총에 가입시켜 후 한국노총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제했다. 한국노총은 국가 없이는 어, 그 노동조합이 없다는 노동자 권익보다 국가 정책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노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만들 때 처음에 그랬다는 거죠. 자, 정부는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단체 고소권과 행동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했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임금 인상, 생리휴가 등을 요구하면서 투쟁했다. 이 생리휴가가 학교 가면 이제 좀 약간 그죠? 이 학교에서는 이제 생리결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장했던 건데, 제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나 기업체에 이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종교인과 지식인도 노동자들의 민주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근데 그게 이제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죠? 전태열. 전태열의 이제 분신 사건이야. 그래서 전태열이 이제 분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때 전태열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자고 이제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옆에,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남겼어.
그러면서 그 말에 자극을 받은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민주노총 운동은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이제 노조 운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정부의 계속된 저고가 정책에 농가 소득은 양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경제는 다시 확대돼서 농민들의 소득보다는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되면 농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됐고 고리대 같은 이제 뭐냐면 그것들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고가 정책 속에서도 농가 소득이 양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가 소득이 양적으로 늘었지만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증가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이게 도농 간의 어떤 이제 소득 차이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과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런 그 적자분 그 가계 격자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대 같은 걸 많이 끼워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전에 말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요. 한평군 농민들이 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은 현대 농민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농민들과 카톨릭, 농민의 결합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한 농민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아낸 승리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한평의 고구마 재배 농가들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당시 이제 고구마를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이루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3년 동안 투쟁하면서 정부부터 보상을 받았다. 자, 하지만 유신체제하에서 농민운동은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강범위한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노동운동이 주도한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땠을까?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그 당시 경공업부터 이제 출발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섬유공업이 이제 발달했는데, 섬유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여공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세밀하게 이게 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여자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가 좀 잘하는 분야잖아요. 예, 물론 이게 성 역할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꼼꼼한 사람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를 많이 이게 채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가 또 여성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말 좀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임금을 좀 줘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972년에 동일방직에서 한국 최초의 이제 여성 노동 조합 지부장이 이제 했는데 이게 어용 노조가 아니라 이제 애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노조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어용노조를 동원해서 여성 노동의 인분을 뿌리고 강제 해산을 시키고요. 노조 활동을 하고 된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이제 부르는데 요즘 많이 쓰이죠. 예, 전반적으로 쓰이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오는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렵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 상권을 보장과 복직을 주장하면서 이제 투쟁을 이어갔다. 뭐 이렇게 이제 뭐야? 자, 유신체제 붕괴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 앞부분은 앞에다 했기 때문에 넣어가고 경제 부분만 좀 볼게요. 1978년 발생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에 빠지자 차관과 수출에 기대어 급성장했던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침체되었다. 그래서 제2차 석유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침체시킨 원인이 있죠. 이게 상당히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폭등하고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크게 떨어졌다. 심지어는 이제 80년대 넘어가면 이제 79년, 80년 넘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경제기가 박정희의 정치 기조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걸쳐 YH 무역 노동자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마 민주 항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부마 민주 항쟁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 야당 탄압 금지,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부가가치세 폐지. 참고 이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실시하고 있죠. 이게 뭐냐, 각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당한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산과 마산, 창원 지역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위가 확대됐고요. 정부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시위를 탄압했다. 하지만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 갈등이 심화됐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심화됐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가에 가서 술 마시다가 여자 끼고 놀다가 욱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건데 자 하여튼 시위적 사태 이걸 해서 끝났고 여기 보면 이제 검열과 단속에 저항한 청년 문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디오와 테레비를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명랑하고 경량한 그 문화 기풍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정부가 의도와 달리 대중문화에 누리면서 체제 규범을 벗어나려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청년 세대의 장발 단속을 피해서 머리를 기르고 미니스커트와 청바지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웃긴 거는 그냥 이게 장발하고 그다음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 입고 그런 것들이 한때 그 유행이거든요. 트렌드인데 그냥 단속을 안 해도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야. 이런 것들 그냥 흘러간 문화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이걸 굳이 막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도 장발하게 되고 남자들이 장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탄압을 하고 이게 하니까 나도 한번 좀 저항하고 싶거든.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 입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확산시키는 어떤 배경이 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여러 노래들을 이제 뭐냐면 또 금지구를 정했죠. 공영 예술 정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있고 특히 이제 김민기가 작사 작곡한 아침 이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당시에 저항곡으로 이제 지정받았고 그 당시 음반도 폐기되고 방송도 통제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통제하고 폐기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래서 대학가 시위경쟁이나 노동경쟁에 지금도 널리 불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청한 노래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탄압하다 보니까 저항의 상징이 돼버린 거고 항상 이제 집회나 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걸 이제 부르게 되는 아침 이슬 같은 거.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H 무역 사건과 북마 민주항쟁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관련된 사료가 있고 북마 민주항쟁 여기 보면 민주투쟁 선언서가 있는데 요거 좀 읽어두세요. 요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요거 기출사료가.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출사료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식민지적 경제 구조를 온전시키고 그의 원조와 차관 경제로서 허세를 부리면서 GNP, 그 국민 총생산을 이제 수출 만능의 대의유전을 이제 심화시켜 온 매판 기업과 관료 그 지배 세력은 이렇게 있는데 요즘 GNP보다는 GDP를 로 쓰죠. 국민 총생산이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어, 그 생산된 그 총량을 얘기고 GDP가 요즘에 많이 써요. GDP는 국내 총생산을 국내에서 총생산하는데 뭐 외국 자본에 의해서 생산한 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순수출 이렇게 해서 GDP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수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과 공포, 폭력을 짓누어왔으며 YH 사건 있죠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저들이 입으로만 나발됐던 민주공화국의 형식 논리마저도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네,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 파괴 음모 이 야당 파괴 음모는 뭐겠어요? 김영삼이 잡혀가는 사건을 얘기하죠. 제명 사건. 예.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었다. 타육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학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의 긴급 조치 등 불의의 이제 날조와 악의 포부을 의연히 투지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이다. 글을 상당히 이제 잘 쓴 것 같아. 예.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보면 이제 문해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글은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수능에 그 문제 보고, 지문 보고 그냥 찍을 수 있는 능력이만 발달시켜 놓고, 뭔가 글을 쓰고 생각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 이거. 제 생각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 등장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군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서울대 보험 관련된 플랫폼을 비유해갖고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서울대 보험과 함께 이런 노동운동의 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보험은 약간 이제 요 책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 예, 해당 교과서에. 자, 1980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강원도 정선군 동원 탄자 사북연구소에서 영업소에서 강과 그 가족 6천 명이 어용노조와 열악한 노동환경 항거에서 투쟁을 했다. 사북항쟁이라는데 되게 그 유명한 항쟁이에요. 예. 가끔씩 이제 어떤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복강제 끝난 후에 수많은 공장에서 노동운동의 영세조 일어났다. 1980년 서울대 본과 함께 노동운동의 봄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투쟁은 신군부가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대적 탄압을 가자 급속히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노동운동이 반짝하다가 탄압받았잖아요. 근데 다시 언제 이제 부흥을 또 하게 되냐면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부터 그때부터 노동자들이 이제 곳곳에 들고 일어나. 왜냐면 그동안 이제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상당히 궁핍해졌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두환 정부의 탄압과 이런 이제 공포 분위기 때문에 이게 으쌰으쌰 못했거든요. 노동투쟁 같은 것들. 근데 6월 민주화 운동부터 이제 참았던 이제 뭐냐면 이런 욕구들이 분출돼 나오죠. 그래서 6월 항쟁 이후 때 곳곳에 이제 뭐냐면 노동자들의 어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요. 파업이 나고. 그때 이제 사회 분위기에 이제 떠밀려 갖고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임금이었는데 임금을 상당히 높여줬어. 그래서 이제 그때 임금이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노동자들 그 이제 월급 받고는 이거 받아도 되나?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당연한 그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낮게 받았던 상태에서 정상 임금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6월 민주화 운동부터 이게 노동의 이제 그 우리나라 임금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같은 라벨에 이제 지금 일본이나 1인당 GDP가 비슷한 나라잖아요. 대만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어떤 그 근로소득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기업이 잘 사는 거지 노동자들이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동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 그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노동자들이 돈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TV에 봤는데 대학 총수들이 나오더니 한 명 대학 총수 분이 오시더니 어떻게 그 울산의 황대 노동자들의 월급이 자기 월급보다 더 높냐. 그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하더라고. 아니, 그럼 울산 노동자들 그 월급이 대학 총장의 월급보다 좀 높으면 그게 뭐, 누가 문제가 있나? 자기는 입에서 입만 떠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의 노동 GDP를 올려주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노동자 천시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때 노동운동의 봄도 기대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민주화를 요구한 대학생들 5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시위를 이끌었던 대학들은 격렬한 토론 끝에 신군부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 자진 해산했고, 서울역 해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5월 17일 날 신군부 세력이 전국 비상계엄하면서 민주화 열망을 탄압했고,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김대중과 비롯해서 그 정치인과 학생 대표를 체포해서 대학교에 후견을 냈다. 그러니까 윤이 이것 따라 한번 해보려다가 그 전도 한번 따라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어린데 그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전두환 한번 해보려다가 전두환처럼 해보려다가 그 한 거죠. 머리도 안 되는 분이 참 하여튼 지금 뭐 나중에 이제 감옥수에 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건 읽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5.18에서 자치공동체의 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헌군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외곽을 철수하니까 도청을 접수한 시위대는 시민수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신의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민주수호 범신 및 걸기대를 열어서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 헌정 체제 회복을 요구했다. 요게 이제 미국하고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시위하는 것까지 좋은데 왜 남의 물건을 뺏고 그래? 아이폰 매장에 들어가서 훔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6월 민주화운동이나 그날 강주 민주화운동 때도 시위는 시위는 거고, 그럼 왜 남의 물건을 뺏는 경우가 전혀 없었잖아요. 요때도 마찬가지야. 얘기해서 보니까 국민의 이제 이런 민도의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그 시민보다 한국의 시민들이 훨씬 더 민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강주 시민들 외부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지만 시민군에게 주목박을 나눠주고 헌혈을 이제 참여해요. 시민자치공동체를 형성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투사해보를 발행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국내 강주상을 설명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독재 정권들이 제일 하는 것이 그 언론 통제예요. 언론 통제. 근데 지금 언론 통제가 안 되죠. SNS나 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요번에도 이제 윤이 쿠데타 있을 때 이게 실패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언론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SNS에서 실시간에 중계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저항적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냥 물러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SNS 발달했다. 강주에 가갖고 대규모 병력 파견해서 이게 뭐냐면 진압을 할 수 없었겠죠. 전단도. 자, 그래서 이제 시민수습단체위원회는 정부의 평화적 협상을 요구했고, 그러나 5월 17일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해서 시민들 무자비의 학살 전단 조치를 장악했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강주 시민군 결기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요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의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 탈취와 부당한 국가 평정에 맞서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자, 이거는 뭐냐면 시민의 자발적인 어떤 그 특징을 하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97년 이제 정부가 5.18을 5.18 민주운동 기념일로 이제 정했죠. 자, 5.18 운동의 진상 규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외신 보도도 접한 국외 교포와 현지 지식인들 중심으로 전개됐고, 자, 이러한 이제 활동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과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또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물은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물이 뭐냐? 자, 5.18 민주운동 기념물은 정부나 이제 군지부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5.18 민주운동 기간 동안에 개인이나 단체가 작성 일기나 취재,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생의 기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진 등의 문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주한미군 대사관과 그 다음에 미국 국무성 국방부 사이에 오는 전문 이런 내용들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부 독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보상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삼성교육대를 이제 뭐냐 운영했고 그래서 삼성교육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조직적인 폭력적인 인권 유지 사례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 선출한 전두환이 간접선거와 임기 7년에 단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에 올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은 정권의 민주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두발 및 교복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유화 정책이지만 언론의 보도 지침을 내려서 통제했다. 그래서 사건의 보도 여부, 보도 방향, 보도 내용 및 형식까지 다 결정했어요. 기사 내용과 실내면, 위치, 단, 제목, 사진까지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사건을 많이 조작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간첩과 연루된 연계된 행동을 조작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국가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게 뭐냐, 땡겨 뉴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도 지침을 내가지고 무조건 뉴스 처머리에 그 당시 전두환의 행적을 이제 알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9시 정각에 또 날리는 뉴스에 예전에는 9시가 되면 땡 하고 이제 그 뉴스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곧바로 뭐가 나오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많이 나. 그래서 땡정 뉴스가 그 당시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날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 5월 투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말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 때를 이제 계기로 해갖고 대학가 안에서
반미 정서나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이제 신군부가 병력 동원하는데 보고 있었다, 묵인해 줬다, 하는 그 인식이 생기면서 반미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대학 간에서 NL개인이 뭐 PD개인이 하면서 지네끼리 나눠 싸우게 되거든요. 예. 그중에 NL개는 이제 그 넘지 못할 그 넘어야 할 선을 넘었죠. 넘지 못 그러니까 선을 넘는 행위까지 했죠. 뭐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듯.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강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호도했냐면 이게 이제 북계의 지식을 받은 일부 이제 뭐냐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일으킨 거다. 그래서 파괴를 하고 막 약탈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막 비춰주고 조작한 사건들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그 국민학교 때죠, 그죠? 그때가 이제 제 생각에 그때가 언제야? 아, 80년대였어. 80년대.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걸 한 두세 번 보여주더라고. 강주에서 이렇게 폭동이 나왔다고. 그냥 했는데 그때 하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그것을 그 상당히 왜곡시켜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진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노력을 했다. 종교계나 이걸 중심으로. 특히 천주교에서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천주교는 그 당시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국가 권력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중심으로 5.18 사진전 같은 걸 이제 게재해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진실을 알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또 미국 문화원대, 부산 문화원대 들어가서 여기 이제 경비가 좀 그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미국의 어떤 진상 처벌 요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분신 자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민주화 운동을 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말 알려주려고 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언론들은 보도 지침 때문에 그냥 이걸 악의적으로 선전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근을 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망월동 모지에서 매년 5월 추도식을 열고 정부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도 매년 5월이 되면 집회와 시위를 열어 5월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묵인한 책임을 미국에 묻으며 반미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국 학생 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1980년대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켜 시와 노래, 한화가 많이 나왔다. 종교계도 천주교를 이제 중심으로 5.18 사진전을 개최하고 강주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진실 규명을 심히 보탰다. 사진과 영상을 본 시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 나서고 진실 알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18 민주 항쟁 그 관련된 내용 있죠. 신한민주당 해가지고 1천만 서명운동. 직선제 개헌 요구 1천만 서명운동인데 요거는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유신 정부 때 개헌 요구 100만인 선언하고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천 경찰서에서 여성 노동자를 성고문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여성 노동자가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 여성 노동자보다는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 이제 뭐냐면 취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취직을 해갖고 같이 이제 노동자들하고 이제 같이 노동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여학생 여성 노동자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대생 대 여성 노동자도에 그 일을 했던 그분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 잠깐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잠깐만요. 물어봐야 되겠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 전두환 대통령 때 시기 때 그때 부천 경찰서 형사가 여성 노동자 성공혼한 사건 있었잖아. 1986년에. 그 여성 노동자 성공혼 사건 관련된 내용 좀 알려줄래?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음. 1986년에 부천경찰서 형사가 여성 노동자를 성고문한 사건이 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야. 이 사건은 1986년 6월에 발생했고, 당시 여성 노동자 권인숙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성고문을 당한 일이야. 당시 권인숙 씨는 노동운동에 참여하던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어. 부천경찰서의 남성 형사 이근아는 그녀를 공안사범으로 몰아 고문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에 가까운 성고문이 자행됐어. 예를 들어 옷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협박하고 성적인 모욕과 신체적 폭력을 가했지.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권인숙 씨가 이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야. 당시에는 경찰의 고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절이었지만, 성고문이라는 점, 피해자가 직접 실명으로 나선 점, 그리고 여성운동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연대한 점이 합쳐져서 커다란 사회운동으로 번졌어. 결국 이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후 경찰의 고문 문화,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되었어. 혹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어? 예. 예, 권인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지금 생각났어, 이름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 이제 교과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밑에 4.13 호원조치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분벌 결성에서 대통령 직선 재경과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했고, 이한열 사망 사건 있고, 6월 10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부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전개 주요 도시에서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6.29 선언이 있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6월 민주운동의 의의가 이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6월 민주항쟁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권리와 원리가 작동해서 적동하게 된 번국정이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앞에 제가 얘기했죠.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되게 활성화돼서 노동자 임금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활성화되고 여러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결성됐으며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도 전개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 6월 민주항쟁 당시에 이제 구호를 호원철폐 독재타도 대통령을 내선호 요거 가끔씩 한능금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 구호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행동하는 양심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내용이 있는데 이한년의 신발 해가지고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경제사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대사에서 경제사 관련된 부분 볼게요. 박정희 때부터 이제 볼게요. 네. 그래서 앞에 이승만 관련된 내용은 좀 봤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몇 번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은.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동아교과서 11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뭐때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우리의 조국의 근대 상징적인 도로이고 남북한 간 어떤 직결된 도로라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을 시사했는데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잘 만들었죠. 제가 생각해도 박정희가 독재는 했긴 독재했는데 개발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억압하고 이 경제 개발은 상당히 힘을 썼고 경제 개발은 진심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해갖고 그 당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 경부 고속도로를 했는데 이 강남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강남 개발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 막 이거 반대하면서 막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름대로 물류망을 이제 뭐냐면 정비해 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SOC 있죠. 사회 자본 간접 자본을 확충시켜서 수출의 어떤 그 물류망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은 철저하게 국가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경제 개발 정책을 해서 했는데 요때 이제 원목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 개발 5개년이요. 요 원래는 이승만 때 이제 그 실무자선에서 초안을 만들어줬다가 3개년이죠. 그래서 장면 정권 때 5개년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려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걸 누가 계승했다? 예, 박정희 정부가 계승했는데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약간 뭐냐면 그 경제개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갖고 경제개발한다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계획 경제. 근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이 이제 케인즈 이든이 하면서 시장하고 계획 경제가 합쳐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저개발, 2차 세계 때 이제 그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이게는 미국하고 영국은 이제 상관없고요. 어차피 얘는 시장 경제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그 신생 개발 국가들은 지금 시장 경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빨리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경제 개발 정책 같은 걸 마련해 놓고 그 당시 뭐 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든 제3 세계국가 아프리카 지식인들 막 많이 와서 미국에 배우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던 이제 지식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경제 개발 정책들을 이제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제 개발, 미국 중심의 이제 미국에서 보급한 경제 개발 정책들이 성공한 나라가 그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그 대만이나 그 몇 개국밖에 없어. 예. 나머지 다 실패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제 개발 계획이 이때 이제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승만 때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서 그 당시 5.16 군사정부를 통해서 뭐냐면 구체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6 군사정부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우선 최우선 과제 삼았다. 자, 이전 정부도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이제 뭐냐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승만 시기 때 자유당 정권 때 요 3개년 계획 이거 예전에 기준이 나왔죠. 요 장년 정권 때도 이제 얘도 뭐냐면 경제 우선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박정희 정권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계획 정책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훑어보고 나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잠깐만요. 경제개발 정책을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박정희 시대 때 경제개발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 내수가 잘 안 되죠.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수주주도의 어떤 성장 전략을 포방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 위주의 지향, 그리고 공업 분야의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죠. 그래서 있고 농업보다는 공업 분야를 더 했고 공업도 이제 1, 2차는 경제 개발 때는 경공업, 3, 4차 때는 중화공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지도받는 자본주의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예문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에 있던 건데 자 그래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했다.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066 기출문제에 부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때 경제기획원이죠. 예, 경제기획. 1962년 5월 달에 이제 했고 그래서 63년에 이 경제기원 차관이 부총리로 이제 제도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93년에 이제 재정경제원이 됐다가 지금 재정경제부가 되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경제기획원은 어떤 것도 있냐면 원래 기획예산처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있죠. 요걸 동시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정책도 세우면서도 예산도 이제 통과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기획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자 도입. 그러니까 외자 도입은 한일 협상이나 베트남 파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상 노동자나 간호사 파견.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민간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정경련에서 가져온 돈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수출을 하고 자본을 축적하는 그 시스템에 포함을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와서 이제 그 경제 개발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확대시켜 나갔던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천재교육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1차 개발부터 해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이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경제개발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여기 보면 62년부터 66년까지 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회 자본 시설이 없잖아요. SOC 간접 자본 시설, 사회 간접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충실하고 경제개발 토대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전력, 석탄, 에너지 자원과 기관 사업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아직 이제 산업화 되기 이전이니까 저 농업 생산력을 이제 확대해서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수출을 좀 하는데 그때 이제 수출은 어떤 걸 했냐? 수출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가발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밍크는 뭐냐면 쥐들 잡아서 깃털려 가지고 밍크를 만들었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요때 완공이 됐죠. 예,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 철강, 기계공업 건설 같은 산업의 고도화가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2차 때부터 조금씩 남북 간의 경제적 균형을 이루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 2차 같은 경공업 중심으로 이제 했다. 그 다음 3차 경제 개발은 이제부터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동에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그 중동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키신저가 이제 거기 가서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서 딜을 하죠. 그 사우디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사우디의 이제 안보를 책임질 테니까 그 뭐냐면 석유를 결제할 때 꼭 달러로 결제해라. 그래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석유를 결정할 때 이제 달러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중동의 큰 형님이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제 사우디가 그러니까 그 부근의 UAE나 이런 나라도 다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석유로 할 때 그 달러 결제를 하기 시작해요. 페트로 달러로. 자, 그래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오일 그 달러가 어디에 중동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중동에 있는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건설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사업에 이제 짓는데 동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게 돼요. 이걸 오일 달러로 하는데 자,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중송건설 봄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5개년 계획도 있는데 이때 이제 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석유 파동으로서 경제 불황이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960년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석유나 가발, 식료품 등 노동 지향적인 경공을 중시한 수출 규모를 키워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수출의 곡 예국이라 내세우면서 수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을 이제 시작하는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요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청구권 자금 중에 50%를 이제 투입해 갖고 이제 만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1970년대 건설 시작해서 73년에 완성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는 중화공업 성장의 기반을 자리했다. 자,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서독에 파견된 간과 간호사 송금 그래서 이제 1963년부터 시급자 문제 해결 외학들을 통해서 서독에 있는 간과 간호사를 이제 많이 파견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게 달러를 이제 송금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초기 자본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걸 소재로 해갖고 이제 그 국제시장에 그런 모티브가 나오죠. 이게 자,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특수도 마련은 자금에 큰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 종잣돈을 마련했던 거 예전에 기출 났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미국도 군사 및 경제 원조로 동아시아 주요한 방공기지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자, 1차와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자금을 이제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재무 구조가 이제 취약하게 되는데,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이제 수출이 줄어들자 기업의 채무 상황이 크게 높아졌다. 왜냐하면 호황이고 이제 그 수출이 잘 되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데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금융을 빚을 지어가지고 상업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게 다 이제 뭐냐 어 호황기 때는 유의할 수 있지만 불황기 때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헌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 상황을 잘 못하게 돼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금융기관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실제 이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다 이제 뭐냐면 그 투자를 해갖고 이제 주식을 금융기관에 이제 주식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국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원을 배분을 통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국영기업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면 높은 금리를 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어. 그 당시 이제 돈을 잘 저축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정부가 또 통제하는 과정에서 얘는 살릴지 죽일지 또 결정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잘 못 빌려요.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예를 들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돈을 이제 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채 시장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채 시장에 이제 큰 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큰 손들로부터 돈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현금이 없어요. 예, 현금을 다 이제 뭐냐 공장 돌리고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필요한 돈이 없다 보니까 큰 손 가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 큰 손들은 어떻게 돈을 마련했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좀 믿지는 못하고 이제 좀 약간 신용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 금융기관에 이제 은행에 이제 저축하는 것보다는 여기 좀 더 많은 원리금을 주는 사채 시장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걸 모아가서 이렇게 큰 손들이 그 대기업들에게 자본을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데 자 문제는 이 애들이 뭐냐면 너무 이제 사채가 커지니까 원리금을 못 갚죠. 그때 금리가 상당히 지금의 금리가 상대가 안 돼요. 뭐 5, 60%, 70%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가고 이제 사채 시장에 이제 뭐냐 금리 못 갚으니까 이제 정부에게 SOS를 치죠. 우리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 올 때는 요거 못 갚으면 이 기업이 파산하면 이제 경제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취해진 정책이 뭐냐면 83 조치예요. 83 조치. 그러니까 이 83 조치는 당시에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서민들이 재산 증시 후에 사채를 많이 빌려줄 거예요. 큰 손에게 이제 돈을 빌려갖고 이제 큰 손들이 돈을 모아갖고 이건 이제 사채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데 83 조치를 해갖고 피해되는 서민들이 많이 나는 거야. 자, 하여튼 이게 뭐냐? 83 조치는 기업의 그 뭐냐면 채무 상환 유예, 사채 동결 특혜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때 대기업들이 이제 뭐냐면 사채를 많이 빌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큰 재무 부담을 그, 그 재무 부담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털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83 조치 관련된 내용은 다른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마산 일대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을 조성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뭐냐면 아, 지역을 조성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경제가 두 차례 이제 석유화 활동을 걷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예, 21번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철강, 화학, 기업, 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직접 육성했다. 자, 그 결과 한국 경제에서는 중화학공업 생산의 비중이 확대됐고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져서 1970년대에 연평균 10% 넘는 고도 성장을 이어갔다. 자, 한국 경제는 석유 등 원자재의 대의존도가 높아서 원자재 가격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1974년 발생한 제1차 석유파동은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가 노동자의 벌어지는 외화를 극복하였다. 아까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얘기했죠.
하지만 1970년 후반에는 제2차 서구 파동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가인 투자와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 상승까지 합치면서 한국 경제를 크게 위협했다. 부가가치세는 아까 침에 이제 그 생수 증대를 위해서 대물 상품에 서비스에 10% 부가세를 이제 붙게 하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1차 석유파동과 2차 석유파동 원인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1차 석유파동은 제4차 중동전쟁, 제2차 석유파동은 이란의 이스라엘 혁명, 호메니 혁명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조 호황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이르다. 요 3조 호황 관련된 내용,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기출. 그때 이제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 선지로 나왔다, 선지로. 네. 그래서 이게 전두환 때 얘기네, 전두환 때. 자, 그 3조 호황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가인 투쟁된 중화학공업을 중시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요. 부실기업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앞에서 이제 그 박정희 때 영향을 받아서 지도받는 자본주의, 국가가 산업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그다음 기존의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도 민간이 주도하도 이제 수용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나서서 했고 민간을 잠시 움직이는 일을 방영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전두환 정부 때도 국가 주도예요, 국가 주도. 예. 그래서 국가 주도 이제 조금씩 민간의 자율성을 주도하도 이제 했는데 실제 안 됐어요, 그게. 왜냐면 일단은 뭐 예전부터 이제 경제 관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같은 정력 그 앞에도 그랬지만 정경유착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뇌물을 준 그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정치 자금을 안 줬던 그 기업들은 이제 뭐 그대로 처리해 버렸죠. 그게 대표 국제그룹 같은 거잖아요. 국제그룹 완전 그때 완전 망해버렸죠. 예. 자, 한국 경제도 1980년대 중반 그 당시 세계적인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호황을 크게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사와 관련된 건데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일본, 타이완, 서독 등 주요 수출국 합배 가치가 크게 올랐어요. 이에 반해서 원화 가치가 더 올라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가지게 되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1980년대 초반대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원래 196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 공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중국처럼 지금처럼 제조업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고 등등등등 했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이 제조업 시설들이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다음 일본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밀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은 안 쓰고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저펜 이런 일본산 일제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자동차, 전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풀 능력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풀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나 서독이나 이런 사람들 불려서 뭐냐면 그 프라자 호텔 가갖고 이제 협상을 하죠. 반협박조로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당시 환율을 이제 조정을 하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일본의 엔화가 기존보다 두 배를 이제 오르고 이거는 이제 뭐냐 원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환율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일본에 뭐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스웨프 자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통화 스웨프 제도를 이용해서 스웨프를 달러를 공급해주면 일본이 이제 달러를 풀고 엔화를 사들여서 엔화 값을 1년 동안 거의 두 배나 뛰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 미국의 수출 경쟁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 일본은 어떤 식으로 내수를 살리겠다 해가지고 저금리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출의 부족한 걸 내수를 통해서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본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게 저금리를 통해서 받은 자금을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뭐냐면 주식이나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나중에 꺼지면서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저성장의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뭐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이제 물건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이 내려가는 것에서 원화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그 뭐냐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가격 경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의 품질의 모자름을 이런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성비 있는 작품을 이제 탈바꿈하면서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제 뭐냐면 수출에 이제 할 때 우리는 맨날 적자를 봤는데 흑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1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두환 때 이제 이렇게 수출이 잘했기 때문에 또 경기도 이제 살고 그래서 혹자는 전두환이 경제 정책을 잘했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전두환은 경제 정책을 잘 몰라요. 모든 사람 아래 있는 사람한테 맡겼죠. 예, 운이 좋은 것 같아. 운이. 예. 자, 하여튼 이 시기 때 이제 자동차, 기계, 철강, 반도체 같은 기술 제약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3조 호황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거의 10%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됐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2%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잠재선제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시절이 했어요. 예. 자, 이 삼조항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저기 GTP 학습을 통해서 좀 챗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예. 전두환 대통령 때 삼조 호황에 대해서 좀 알려줘. 좋아요. 삼저호 광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1980년대 초중반,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에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말해요. 삼저는 세 가지가 낮았다는 뜻이고, 호황은 좋은 경제 상황을 의미해요. 즉, 세 가지 중요한 가격이 낮아서 경제가 잘 돌아갔다는 말이죠. 먼저 삼저가 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요. 첫째, 저유가. 1980년대 초반에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1970년대엔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게 서서히 안정되면서 석유값이 내려갔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택시 탈 때 기본 요금이 갑자기 싸진 것과 비슷해요. 공장이나 트럭이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값이 싸지니까 모든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그만큼 큰 이득을 본 거죠. 둘째, 저달러.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라는 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외국인이 한국 백화점 와서 환율 덕분에 밤값 세일처럼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됐죠. 셋째, 금리.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았어요. 즉,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가 적었단 뜻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거의 안 내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사람 뽑는 데 드는 자금 조달이 쉬워진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엔 수출이 급증하고 외화가 많이 들어오고 산업화도 가속됐죠. 전두환 정부는 이 글로벌 운 좋은 상황 덕분에 경제 실적 면에선 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우연히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컸어요.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이 능동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혹시 이거 다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유가나 금리. 자, 그래서 삼조 호황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출에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도성장 속에 재벌이 형성되다. 그래서 이제 1950년 기속재산 불황, 그 다음에 원조 물자 배정 과정에서 정문화 설명했죠. 일부 기업이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이들 기업은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정부의 수출 장려, 대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재벌로 성장했다. 재벌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제에 큰 세력을 가진 어떤 자본가 기업 집단, 현으로 구성된 대자본가 집단인데 요 재벌이란 말은 우리나라 특유의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번역할 때도 재벌이라고요. 재벌. 예. 자, 하여튼 이 재벌은 정부의 이제 수출 주도 정책을 협조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에 이제 기여했고 하지만 정경 유착과 독과점
앞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정경 유착을 했는지 정경련 만들어진 과정에서 얘기했죠. 요거. 자, 그러니까 독과점 등으로 한국 경제 구조에 취약하게 하였고, 이후 이제 이는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이 확산되다 이제 보는데, 요건 사회사 관련된 내용인데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